네, 다음은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IFRS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IFRS가 맨 처음에 도입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나라 그전에도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IFRS가 필요했을까요? 그겁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와요. 또는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서 기업체 보고서 재무제표 보여달래요. 보여주죠. 야, 우리 제품 기말에 100 있어. 100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야, 100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NO! 막 그러죠. 아니라고. 그럼 왜? 100 맞지? 이 재무제표가 우리나라에서 기말에 결산을 완료한 이후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그리고 외부에 공시된 내용 그대로 100이라고 돼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고 물어보면요, 하나예요. 기준이 달라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100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나라에서 보면 이게 100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기준이 틀려서. 기준을 맞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너네가 100이라고 쓰면 100이라고 알겠는데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신뢰성을 업해보자, 높여보자. 그래서요, IFRS 도입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ABC라는 나라예요. ABC라는 나라에 AB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각각의 나라마다 각각의 적용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있는 그 기업들은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제품 100, 여기도 제품 100, 여기도 제품 100 써 있지만 실제 이 제품 100이 맞는지 또는 똑같은 건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 각각이 그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 원리 때 배우셨죠? 우리 제품 어떻게 하죠? 감모 있으면 감모 손실로 잡고요. 그 실제 수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저가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내려갔다면 저가법 평가를 통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국은 평가 손실만 인정하는데요. B국은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다 비용 처리하는데요. C국은 아무것도 처리 않고 취득원가 그대로 표현하는데요. 똑같이 100이라고 써놨지만요, 틀립니다. 얘는요, 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100이고요. 얘는 평가한 상태에서 100이고요. 얘는 평가와 감모를 다 감안한 상태에서 100인 거예요. 각 나라마다 틀린 거예요. 기준이 틀리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 간 비교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제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IFRS를 도입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국가의 회계 원칙, 쉽게 얘기해서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는 모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추후에는 이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라고 해요. 이 두 개를 합치는 거거든요. 그걸 연결재무제표라고 합니다. 합칠 때는요, 이 모회사의 회계 기준과 이 자회사의 회계 기준을 일치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두 개가 똑같아야 원칙, 기준이 똑같아야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투자한 기업들은요? 아니죠. 우리나라 이때까지 회계 기준이 있었고 그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이거를 외국 모기업의 회계 기준으로 컨버전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재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저는 이 반대 입장을 한번 겪어봤는데요. 베트남 있죠. 베트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베트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있고요. 베트남에 예전에 동남아 한때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베트남에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자회사가 베트남에 있었어요.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면 그 재무제표를 그냥 우리가 합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얘네들은 베트남 회계 기준에 의해서 베트남 재무제표를 만든 거예요. 그럼 뭐 하죠? 베트남 회계 기준을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한 분이요. 한 분 아니라 지금 많이 진출하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표적인 분이셨는데 그분이 베트남으로 진출하셔가지고요. 그 일을 하셨어요. 베트남의 회계 원칙을요. 우리나라 회계 원칙으로 다 컨버전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버신 거예요. 돈 많이 버셨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정말 제가 볼 때 제가 꿈꾸던 삶 있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이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요. 정말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 사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재반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KIFRS의 필요성은요. 한 요 두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됐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겠죠. KIFRS의 특징입니다. 특징. 요거 별표 5개 정도 달아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서 뭐 있었죠?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IFRS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외우시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외워주시라고요. 안 외워지면 그 감이라도 들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시라고요. 그 IFRS 특징도요. 제가 한번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뭘로요? 얘로요. 얘로요. 얘로 한번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국제회계 기준. 한두 나라가 쓸까요? 아니요. 대다수의 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보통 이 IFRS를 쓰고 있는 유럽 쪽. 어떤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도요. 경제적 상황이나 기업의 처한 상황, 그리고 산업의 현황 다 틀릴 겁니다. 당연히 회계 처리는요.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어떤 특성을 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IFRS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상황에 맞게 또는 나라별 각 상황에 맞게 다 회계처리를 규정하다 보면 그 규정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원칙을 하나 던져주겠다. 그러면 니네가 그 나라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 봐라. 그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가 나열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은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회계처리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IFRS는요. 그냥 원칙만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알아서 해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재고자산 계속 얘기 나왔으니까 재고자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평가 손실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까? 판매 관리비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네. IFRS에서는요, 이거를요, 단기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 원가도 비용이고요, 매출원가도 비용이고요, 판매 관리비도 비용이고요, 영업의 비용도 비용이에요. 어떤 걸로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 평가 손실이 뭐 때문에 발생했으면 어떻게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단기 발생한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렇게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 나라마다 틀리겠죠. 어떤 나라는 매출원가로 인식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판매 관리비로 인식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아까 IFRS 도입하는 이유가 국제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국가 간에도 틀리고 국제적인 기업 간에도 틀리고 그게 틀린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공시를 강화했어요. 우리는 평가 손실에 대해서 뭘로 처리했다라고 공시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회사는 원칙은 요런데 원칙은 비용으로 인식한 게 맞는데 이거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했구나라고 공시로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공시를 강화를 시킨 거죠.
IFRS는요, 원칙 중심이고요. 그 여러 사항마다 원칙은 유지하되 각 회계 처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시를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IFRS의 특징은요, 이 정도 감 잡으면 이제 국제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들 감을요. 감이 국제에서 국제 여러 나라가 있지 상황이 많구나. 그래서 어떤 원칙만 던져줄 수밖에 없구나. 각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 던질 수 없구나. 원칙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럼 원칙만 하다 보면 뭔가 나라마다 틀릴 가능성이 있구나. 따라서 공시를 강화할 수밖에 없구나. 예,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공시를 강화하는 거하고요. 연결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하고 공정가치 적용할 때 요거는 신뢰성을 높이는 겁니다. 신뢰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볼 거예요. 이때까지는요.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에서 이해해서 만든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다 이해가 가능해요. 하지만 IFRS를 적용을 하다 보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본다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본다고요. 따라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는 많아지고요. 신뢰성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모기업이 있어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모기업의 안 좋은 부분을 이쪽 자회사에 다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모회사 개별 재무제표를 딱 뒤미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와, 이 모회사 장난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겠죠. 정확하게 이 회사가 어떤지 알려면요. 이 회사가 포함된 이 자회사까지 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장난하지 말고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해라.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정가치 확대. 취득원가, 장부금액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신뢰성이 있는 거는요. 예, 그 나라의 그 현재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시가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시가를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가의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IFRS가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연결고리 한번 볼게요. 연결고리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다시 이 내용을 볼게요. 국제다. 여러 나라다. 이해관계자가 많다. 그리고 여러 나라면 그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전체적인 회계 처리를 다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원칙을 주다 보니까 약간 세부적인 사항이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를 했다. 또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여러 가지 장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장단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기업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공시를 하자. 또 신뢰성 높게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IFRS의 특징이에요. 이제 한번 볼게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 회계 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했고요.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뭘 하라라고 기술한 건 없습니다. 원칙만 던져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기본 재무제표, 주 재무제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 강화. 회계 기준 적용상 최소한의 적용 지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적용 지침을 넘어서는 것들, 다른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서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요게 KIFRS의 특징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국제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한다. 원칙일 수밖에 없고 상황은 많기 때문에 원칙일 수밖에 없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며 되셨나요? 그래서 공시도 강화해야 되고 연결재무제표, 기본재무제표를 쓰고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1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이 챕터가 대단히 중요한 챕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맞히는 문제는 우리도 맞춰줘야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 그 점수를 맞으면 합격하는 건데요. 그리고 남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경쟁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면요, 그 점수 받기 힘듭니다.
우리 1장은 누구나 다 맞히는 문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만 고려하신다면, 요 세 가지만 확인하신다면요, 1장에서 나오는 문제를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만 한 번만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복습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정리 한 번만 다시 하고 1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이었고요. 출제 포인트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였고요. 세 번째,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재무보고의 목적, 이제 또 생각이 안 나죠? 뭐죠? 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 유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제공하고 있으면, 맞다. 되셨습니까? 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맞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생각이 안 나요. 재무회계 뭐라고 했는데, 걔가. 예. 관리회계,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재무회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외부 자료였다라는 겁니다. 관리회계 내부 자료였다는 거예요. 외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정, 정해져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일정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양식과 일정한 시점이 있고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있다.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뭐죠? 외부와 내부 자료의 비교해서 오는 겁니다. 외부와 내부의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가장 중요한 고리는 뭐였죠? 국제라는 얘기였죠. 국제라는 얘기였습니다. 기공시연, 이게 뭐겠습니까? 기준, 공시, 그런 겁니다. 시가를 적용해야 되고, 연결재무제표 해야 되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 앞자 이거 지워버릴게요. 요거 제가 써놨는데요. 요거,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한데요. 이런 게 있을 텐데. 잠시만요. 잘라내기가 어떤 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요거 지워주세요. 정말 앞잡다고 외우고 넘어가야 될 시험 목적상 그래야 될 부분은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요, 제가 만들어 놓고서도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은 뭐요? 국제에서 시작한다. 상황, 국제 상황. 두 가지. 글자만 알고 넘어가시자고요. 국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예, 제1장 끝났고요. 문제풀이를 추후에 제가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찍게 됐건 또는 그 문제풀이 한번 여러분들 갖고 계신 문제집을 풀어보시면요. 그렇게 챕터 1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지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목적이고요. 지겹지 않게 재미는 없지만 그냥 틀어놓고 듣기에는 그냥 낫다. 그 정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챕터 1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챕터 2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꼭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